연준의 어떤 태도 중에 불가역성, 특별한 게 없으면 그냥 간다. 연준이 얘가 올라가는 걸 은근히 조장했다는 거죠. 치명적인 타격을 받은 쪽이 정상화된다면 이거는 서프라이즈를 말해준다는 거고, 실적 장세로 넘어가지 못하고 어려워질 경우는 미국만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말한 실적 장세는 그 기반이 뭡니까? 오늘은 인머스트 투자자문의 장재창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지금 미국 시장이 채권 금리가 상승하면서 네. 좀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전반적인 상황을 좀 한번 보시죠. 네. 일단 이번에 첫 번째로 다루게 될 내용은 이제 시장이 변했다라는 네. 키워드인데 네. 시장이 어떻게 변한 것인지 네. 좀 일단 설명을 해주시죠.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그냥 이해하기 쉽게 메인 스트리트와 월 스트리트가 있다면, 메인 스트리트가 그러니까 실물 시장이 좋아지지 않았지만 월 스트리트가 그 최고치를 치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상식적으로 좀 안 맞지 않냐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주시장이 올라갔는데, 이게 괴리를 갖고 올라갔다면 시장이 변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는, 이제는 메인 스트리트가 월 스트리트에게 어떤 신호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더 걱정하고 이 메인 스트리트가 좋아졌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보면서도 오히려 떨어지는 그런 뭔가 작년과는 반대 현상 같은 이런 변화가 시장에 있다라는 얘기를 좀 먼저 좀 드리고 싶거든요. 네, 일단 그 OECD도 그렇고 이번에 FOMC에서도 미국의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상당히 상향 올렸죠. 6.5%까지 FOMC 회의에서 나왔던데요. 지금 일단 전망치가 어떻게 변했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우선 저희가 주목을 해봐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지난 12월의 예상이고 이번에 3월의 예상이니까 그 예상이 3개월밖에 안 됐다는 거고요. 3개월 만에 더블에 이르는 그런 높은 성장률을 예상했다는 게 굉장히 좀 뭐랄까 주목할 만한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그 3개월 전에는 이렇게 보지 않았었는데 맞죠. 3개월 만에 볼 수 있는, 이렇게 상향할 수 있는 이유가 생겼다는 건데, 네. 이제 그게 뭐 보통 뭐 1조 9조 9천억 달러 그것 때문인가요? 물론 그것도 영향을 끼쳤겠지만, 사실 이렇게 3개월 만에 펀더멘털 GDP 성장률을 바꾼다는 사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무슨 경제가 그렇게 널뛰기를 하냐. 네, 경제 주체 전문가들이. 네네네. 네. 그러면 오히려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할 정도의 그 정도 상승인데, 이게 왜 가능했는지를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시장을 읽는데 중요한 팩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우선 숫자만 말씀드리면 작년 12월까지는 이게 3%대였던 게 이번에 6.5%까지 미국 성장률 예상했고, 특별히 미국을 얘기하는 건 저희 한국 같은 데를 보시면 별로 그렇게 크게 변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미국이 이제 굉장히 크게 변했고, 이게 IMF만이 아니라 FOMC가 어제 그저께 이제 그걸 분명하게 인정해 줬기 때문에, 이게 한쪽 어떤 기관이 말한 내용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중요한 주제, 그러면 3개월 만에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사실 지금 시장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포인트라고 보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게 생각났냐면, 작년 3월 달에 그 제롬 파월이 막 코로나로 인한 그런 쇼크가 와 있는 상황에서 아침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그 기억이 제가 나는데, 그 방송 매체는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뭐 은행장이, 그러니까 그 FOMC, 그러니까 저 패드 의장이 이 아침 방송에, 미국 아침 방송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뭐 아침마당 같은 거죠. 여기에 나온 일은 벌써 오래전에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뭐 몇십 년 만에 일인가 그랬어요. 그때 그 제롬 파월이 뭐라고 말했냐면, 지금도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게 뭐라고 말했냐면, 이번 코로나 위기는 과거의 리세션과 달리 자연재해와 같다. 눈보라와 같아서 문 닫고 버티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서 열고 나가면 아주 전혀 다른 상황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정부가 연준으로서는 그 소득을 보존해 주는데 최선을 다할 거고, 이 눈보라가 지나가는 동안 소득이 보존되기만 한다면 과거 어느 리세션보다 빨리 이 어려움을 극복할 거다라고 말했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그 말이 정확히 지금 3개월 만에 이런 변화를 가져온 거를 설명해 준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유는 백신과 부양책이다. 네,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는 독특하게 해서 제가 여기 몇 번 나와서 말씀드리기를, 코로나 쇼크는 과거의 리세션과 달리 인컴 쇼크다. 그래서 소득을 보존해 준다는 의미가 굉장히 커다란 걸 변화시킨다
라는 거였고, 최근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7월 4일을 미국인들에게는 굉장히 감격스러운 얘기였을 거예요. 네, 독립기념일인데 이거를 바이러스로부터 독립기념일로 하자. 그날 뒷마당에서 오랫동안 못 만났던 친지와 바베큐 파티를 할 수 있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굉장히 뭐 감동이었겠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존경하는 앤서니 파우치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We are almost there. 이제 거의 다 끝났다. 라고 말함으로 해서 사실은 이제 굉장히 커다란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이게 이제 보시면 우리는 잘 못 느낍니다. 왜냐하면 백신 속도가 지금 너무 국가별로 차이가 나기 때문인데, 왼쪽에 보시면은 이 미국이나 영국이나 뭐 독일, 스페인 같은 데들은 이 확진자 숫자가 정말 말로 할 수 없게 내려와 있고요. 왜 그런가 보면 오른쪽에 보시면 접종 속도가요. 사실 바이든은 잘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처음에 취임할 때 하루에 100만을 이제 하도록 하겠다 했는데 지금 요즘 거의 300만을 목표로 할 정도예요. 물론 백신 양도 확보를 했지만 최근에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100명당 0.76까지 미국이 그냥 가장 빠른 속도라고 할 정도로 이러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조금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경제가 빠른 속도로 좋아진다는 느낌이 저희는 좀 덜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생각보다, 느낌보다 훨씬 더 빠르게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예. 네.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얼마 전에 영국 총리가 봉쇄 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 딱 발표했을 때 뭐 이런 일이 있었던 건데, 이지젯이라는 저가 항공사, 영국의 저가 항공사가 항공권 예약이 330%. 네, 보시다시피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항공주, 그 다음에 호텔주, 크루즈 업종, 그 다음에 레저 업종의 주가는 이미 코로나 이전을 회복한 것들도 있을 정도로. 그러네요. 네네. 그러니까 주가가 좀 먼저 선행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아무 근거 없이 주가가 오르지는 않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한 그런 변화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 반면에 아까도 제가 지적을 해드린 것처럼 경제 펀더먼털은 굉장히, 그러니까 메인스트리트는 굉장히 좋아지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반대로 이 금리는 무섭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경기가 좋아지면 금리가 좋아진다는 건 사실 정상적인 건데,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근데 문제는 저희가 지금 뭐 어저께 나스닥 하락에서 저희가 충격을 받은 것처럼 문제는 속도죠. 지금 보시면은 작년도 0.5%에서 1%대까지 오는 그 기간보다 1%에서 지금 여기 이제 1.5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어저께 오늘 아침에 끝난 장에 1.74 이렇게까지 갔으니까. 그렇죠. 네, 이건 뭐 더 높아졌고요. 너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시장에서 저희가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거냐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화두를 던진 것처럼 시장이 달라졌다. 네, 오히려 시장은 좋아졌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데 금융시장은 왜 더 공포에 질리고? 그러게, 채권 시장은 지금 뭐 완전히 공포에 패닉에 빠졌다고 하니까요. 네네네. 왜 그럴까를 이해하는 게 사실은 좀 앞으로 어떻게 될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저는 이제 그래서 지금 장세를 행오버 장세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좀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2009년도에도 이런 말이 나왔었고요. 어떤 거냐면 유동성 장세에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사람들이 마치 이제 숙취 현상처럼 아직 덜 깬 현상, 그런 현상을 이제 시장에서는 행오버 장세라고 하는데요. 유동성으로 모든 시장을 바라보는 눈이 너무 아직 안 변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실물 시장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원래는 팩트는 긍정적인 건데 아직 유동성의 눈으로 보면 연준에게도 계속 유동성을 더 공급하거나 이 금리를 조절해 달라고 바라지, 이 사실이 더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바라보지 못하는, 아직 사실은 술에 덜 깬 장세? 네, 그런 의미에서 행오버 장세라고 이렇게 저는 이제 명명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덜 깬 상태라면 이제 정신을 차리고 사실이 뭔가, 앞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뜻으로 좀 저는 말씀을 드렸던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지금 1.7% 오른 것도 오른 거지만 사람들이 정말 무서워하는 건 이런 속도라면 금방 2%, 3%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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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되면 자연히 기준금리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가장 그걸 두려워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어저께 FMC를
어저께라기보다는 그저께죠. 그저께 저녁에 FOMC가 상당히 시장을 완화시켰다고 모든 외신과 모든 시장이 해석을 했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장담을 했으니까 테이퍼링을 늦추겠다. 그렇죠. 그리고 장담을 했으니까 그 사실을 믿는다면 좋은 거 아니냐, 걱정이 사라지는 거 아니냐라고 잠시 해석했을지 모르지만 사실 그럼 어저께는 그럼 왜 그런 텐트럼 같은 그런 발작 증세가 나타났느냐라는 것들을 그 하루 만에 도대체 무슨 변화가 있었던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는 제롬 파월의 연준의 어떤 장담이 상당히 안도감을, 약속이니까. 그렇죠. 기준금리 인상 안 하겠다. 네네네네. 긴축하지 않겠다 그랬으니까. 그렇죠. 긴축이 뒤로 간다라는 약속이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하루 종일 생각해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물 지표는 너무나 좋게 나오고 있는데 연준이 약속을 했던 사실은 어떤 얘기냐면 혹시 약속을 못 지키는 사태가 나타나게 되면 황급하게 빠르게 금리를 올리는 그런 긴축이라는 테이퍼링이라는 쪽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러니까 제가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뒤통수 맞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말은 충분히 사전에 네. 미리 알려주겠다 네네. 해놨지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어제 그저께 연준의 문구에 선제적으로는 대처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대응만 한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선제적으로 안 했다는 얘기는 선제적으로 그러니까 올리진 않겠다. 그러나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한데 미리 말해주겠다. 올릴 거면. 근데 이 두 얘기가 모순된 얘기예요.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뒤늦게 발견할 텐데 어떻게 미리 말해줍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시장이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건 모순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시장이 생각하기에 연준도 모른다. 그렇죠. 앞일을 연준도 모른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지난달에 나와서도 말씀드렸지만 2009년도, 8년도, 9년도, 10년도를 전 경험했는데 그때 사실은 금리를 조금 더 빨리 내렸어야 되는데요. 그게 5년 뒤에 FOMC 의사록이 공개되거든요. 5년 뒤에 열고 보니까 버냉키가 반대했습니다. 금리 인하 아직 할 때가 아니다. 조금만 더 일찍 인하를 했어도 그 파괴적인 부분은 덜 했을 텐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걸 보면 연준은 신은 아니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또 믿을 수 없는 부분도 있고요. 제가 오늘 저의 생각, 요즘 뭐 시장이 아니라 보통 뭐 뇌피셜 이런 말 하는데 저는 이제 연준이 왜 그럼 이렇게 시장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도 약속을 해가면서까지 이 금리 조절을 하지 않을까, 왜 반응하지 않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정도 이유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과거 연준의 수십 년의 경험상 어떤 게 있냐면 통화정책의 불가역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연준의 역사상 너무 빠르게 인플레이션을 예상해서 금리를 올렸다가 엄청난 망신을 끼친 망신으로 기록된 중앙은행장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금융시장 역사에 에클스 펠러라 그래서 에클스라는 중앙은행장이 지금같이 이렇게 경기가 좋아질 때 먼저 금리를 올렸다가 엄청난 대공황 같은 커다란 문제를 일으켰거든요. 그뿐만이 아니라 제가 기억한 2011년도에 유럽 위기, 그것도 사실 금융위기 이후에 유럽 은행장이 경기 좋아진다 그래서 금리 딱 한 번 올리고 위기가 와버렸어요. 그래서 이 중앙은행장들은 어떤 게 있냐면 사실 아무리 선제적으로 판단이 돼도 올려서 반대 결과가 오면 너무 데미지가 큰 거예요. 거꾸로 만약에 대처를 못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올렸어야 되는데 안 올려서 왔던 어떤 어려움들은 이렇게까지 비난이 왔지는 않거든요. 많이 여러 번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누구라도 이 연준의 어떤 태도 중에 불가역성, 특별한 게 없으면 그냥 간다. 변화를 안 준다. 라는 게 있어서 연준은 지금 이 상황에서 특별한 그런 걸 할 수 없다. 제롬 파월 입장에서는 과감하게 내가 경제를 너무 걱정해서 말하는데 올려야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난달에 제가 나와서 말씀을 드릴 때 미국이 지금 처한 상황 중에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에게 확 따라잡힌 그런 어떤 위기감이 있다.
중국을 확실하게 따돌려야 되는 위기감이 있다. 그래서 지난달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중국에 대한 미국의 무기 중에 하나가 금리다 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저는 이번에도 똑같이 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미국이 용인할 수 있는 거는 중국을 중국을 다루는 어떤 스테이지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고, 그걸 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중국이 2015년도에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면서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부도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중국이 최근에 한 달, 두 달 사이에 갑자기 긴축 얘기를 꺼내면서 부분 긴축을 실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아마도 그들도 중국의 위협에 대해서 대응하고자 할 거다라는 측면에서 여전히 미국은 금리에 대해서 특별하게 개입하고 이 속도 조절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기가 좀 작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시장 금리가 저렇게 상승하고 있고, 그 시장에서는 그 연준이 뭔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됐든 그렇죠. 뭐가 됐든 뭔가 행동을 취하기를 원하는데 네. 가만히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금리는 자꾸 더 오르고. 맞습니다. 이거 자체가 연준이 허용하는 것이다. 그렇죠. 일부러. 맞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그걸 아주 리즈너블하게 설명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이유는 다 설명을 못하는 이유들이죠. 연준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모순인 줄 알면서도 지금 시장은 계속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아니 당신이 말한 거 하고 모순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제롬 파월의 의도를 해석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시장에서는 그래서 어떤 걱정에 빠진 거냐면 자기들끼리 먼저 이제 테이퍼링 선언을 언제쯤 할 거다 이런 것들을 했는데, 요번에 점도표라는 게 나왔잖아요. 네. 그 연준 위원들의 그런 예상, 거기서 갑자기 이제 좀 일찍 테이퍼링을 선언할 수 있는 그런 동조자들이 늘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지금 시장은 전체적으로 보면 적어도 21년도 말 빠르면 22년 초에 테이퍼링 선언은 나올 것 같다. 이 테이퍼링은 뭐냐면 실제로는 그 채권 사는 거를 멈추는 건 아니고 언제부터 사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야. 미리 그냥 예고 정도. 그렇죠. 2013년도 버냉키가 테이퍼링 텐트럼이라는 그런 그 스토리에 그 단지 언제부터 국채 사는 걸 멈추겠습니다만 말했는데, 그 1년이 아주 악몽 같은 텐트럼이었거든요. 2013년. 네네네. 그런 것처럼 시장은 알아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아무리 부인을 해도 우리가 볼 때 지금 경제 성장 속도로 보면 적어도 2021년 12월, 그러니까 마지막 분기에는 테이퍼링 그러니까 날짜를 정한 어떤 그런 건 얘기를 할 것 같고, 실제 테이퍼링은 2022년도 하반기쯤 가면 실행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리고 자칫하면 22년도 말에 금리 한 번 인상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시장에선 전체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다 보니 기본적으로는 금리가 기회만 생기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지금 얘기하신 그러한 어떤 불안감들 때문에 이제 나스닥 시장이 3%대로 폭락을 했던 맞습니다. 거고. 네. 근데 이제 재밌는 현상은 그 나스닥이 무너질 때도 보면은 유럽 시장은 단단해요. 닥스 그렇습니다. 독일 지수라든가 이런 거 네네, 보면 오히려 맞습니다. 1%대 상승을 하고. 네, 맞습니다. 이건 뭐 어떤 이유가 있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럽 경기가 지금 상당히 안 좋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네. 제가 다 100% 납득이 되게 설명드릴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저는 제 경험 안에 똑같은 현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저는 지금 시장이 거의 제 느낌에는 2016년도 하반기, 2017년도 상반기에 가까이 그때 모습과 가장 흡사한데요. 그때도 마찬가지 미국이 너무 경제가 좋아져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 12월에 금리를 한번 올렸는데 2016년 1월, 2월, 3월에 대폭락. 그때 중국 부도설 이런 것들 나오면서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2016년 하반기에 보이지 않게 시장들이 좋아져서 2017년도 1년 내내 이제 금리와 주가가 같이 올랐습니다. 예, 이때는 완전 적응된 상태였거든요. 근데 지금 유럽 얘기를 하시면서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실제로 유럽은 그러니까 부양책에 의해서 경기가 좋아지는 걸 위협적으로 안 느끼지만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에요. 미국은 너무 빨라서 지금.
그러니까 미국은 경제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네네. 근데 유럽은 적당히 빠르니까. 네, 맞습니다. 안 좋았기 때문에 이번 부양책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ECB가 채권을 좀 더 집중적으로 사주겠다. 그래서 금리 조절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상당히 주식 친화적인 뉴스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하긴 사실 지금 미국의 어떤 금리 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안 요인이 뭐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렇죠. 너무 좋아서 맞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그러니까 상승하는 거에 대한 고민인 거니까 맞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유럽은 그 정도로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속도가 아니기 때문에 뭐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사실은 위협적인 어떤 우리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 인플레이션이 위협이 된다면 사실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좋은 거란 얘기를 전문가분들이 나와서 계속 하는데도 지금 인플레이션이 실제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이유는 인플레이션 문제가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금리를 올리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것들 때문이라서 사실은 유럽 같은 경우는 그게 위협적으로 나타날 상황이 아직 아니고 긍정적으로만 나타날 상황인 거죠. 오히려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시장에서 지금 온건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가 이제 문제잖아요. 네. 앞으로 이 금리 지금 17%대까지 올라온 1.7%까지 네. 올라온 이 금리가 추가적으로도 계속 우리가 걱정하는 대로 2% 넘어서 막 계속 갈 거냐? 네. 아니면 이제 연준이 뭔가 이제 조치를 취할 것이냐? 이게 이제 가장 큰 핵심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어떤 쪽에서 해석해 보면 연준이 몸달아서 대책을 나올 때까지 흔들릴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채권 쪽에도 사실 그 투자라는 거는 어떤 배팅 부분이 있으니까 금리 상승에다 배팅한 양이 얼마고 반대로 지금 금리가 오를 만큼 올랐다고 생각해서 금리가 떨어지면 가격이 오르는 거니까 거기다 투자하는 그 배팅이 얼마냐가 이제 금리 선물에 다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시장에서는 올라간다는 거에 그쪽은 연준이 버티다 이제 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쪽은 올라갈수록 그 채권을 살려고 할 거고 이제 연준이 발표를 하면 아마 채권에서 수익이 확 날 테니까요. 반대는 계속해서 아마 쉽게 나오지 않을 걸 하는 쪽이라면 계속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다가 투자를 했을 텐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들의 배팅을 보면서 어느 쪽으로 갈 거라고 보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이 금리 상승의 성격이 어떤 성격이냐라는 거를 따져보는 게 더 저희가 판단에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금리가 1.74, 1.72에 갔을 때 그 1.72라는 그 10년물 금리 안에는 어떤 요인이 도대체 반영이 돼서 1.72, 74를 나타냈느냐를 한번 알아보고 싶었던 거죠. 왜냐하면 저희는 그냥 상식적으로는 요즘 최근에 많이 금리에 대해서 얘기될 때는 명목금리는 실질금리와 인플레이션의 합이다. 네. 그래서 사실 지금 금리가 1.74에 갔지만 저기서 인플레이션 기대지수라는 걸 빼고 나면 사실 실질금리는 아직 마이너스다. 뭐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여기까지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정도보다 조금만 더 쪼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실제 1.7이나 1.74를 구성하는 그 요인들을 저희가 이제 봤을 때 저게 제가 제 얘기가 아니라는 거 알려드리려고 DKW 모델이라는 모델 이름도 써놨어요. 네. 이제 여기 보시면 이 DKW 모델이라고 돼 있어서 이 DKW 모델은 뭐냐면 연준의 연구위원들이에요. 저 사람들은 이제 연구에서 논문을 내는 사람들인데 제가 저걸 왜 써놨냐면 저 DK 저게 그 한국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김동희 씨인가 그래요. 어쨌든 정확히는 이건 제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래서 한국 사람이 리더가 돼서 3명이 연구 모델이에요. 근데 저거는 이제 제가 표를 넣어놓긴 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0년물 장기금리는 한 3가지로 구성된다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단기 실질금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연준이 조절하는 지금 정책금리 이거가 올라갈 거라고 보는 그런 면들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뭐 단기 실질금리라고 알아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저기서 보시면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게 BI 지수에서 나타나죠. 이 시장이 인플레이션이 얼만큼 올라갈 거라고 기대하는 거를 지수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실질 기간 프리미엄에서 텀 프리미엄이라고 불리고요. 얘는 뭘 나타내냐면 향후에 금리 관련된 위험, 변동성. 그러니까 저희가 어디다 투자할 때 변동성이 높으면 금리를 더 많이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텀 프리미엄은 어떤 위험 프리미엄에 대한 부분이다. 그럼 이 3가지를 전부 몇 프로 상승의 비율을 따져봤더니 사실 이 3개가 다 올랐던 거예요. 특별히 제가 주목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가운데 있는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겁니다. 네. BEI라는 거고요. 제가 왜 이걸 주목하고 싶으냐면 연준이 얘가 올라가는 걸 은근히 조장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 BEI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TIPS라 그래서 물가채 금리가 내려가고 이 물가채 가격이 높아지는 효과가 BEI를 올려놓는 효과를 가져오거든요. 근데 특이한 현상이 뭐냐면 과거에 금융위기 때나 이럴 때 제가 보지 못했던 연준이 TIPS를 과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많이 사요. 물가채를, 저희가 아는 연준이 채권을 사주는 것 중에 물가채를 사는 건 좀 독특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 양이 좀 눈에 띌 정도로 많이 사고 연준의 창고에 TIPS가 상당히 쌓여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할 수 있는데 왜 그랬을까라고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연준이 왕적 완화를 했는데 제일 아쉬웠던 게 뭐냐면 그렇게나 돈을 풀었는데도 인플레이션이 안 살아나는 게 제일 연준의 고민이었어요. 근데 인플레이션을 왜 그렇게도 살리려고 했냐?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높아서 난리인데 왜 그렇게도 살리려고 했냐면 사실 돈을 풀어서 경기를 살린다고 하면 어떤 의미냐면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소비가 일어나는, 특별히 저희가 기억해야 될 인플레이션은 소득주도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죠. 디맨드 풀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게 살아나지 않으면 경기는 살았다고 할 수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연준은 언제나 돈을 풀고 금리를 내릴 때 목표는 인플레이션을 살려내서 소비가 살아나는 게 그들의 목표였기 때문에 과거의 금융위기 때 그렇게 돈을 풀어도 인플레이션이 2%를 회복을 못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도 다시 경기를 살려낸다는 의미에서는 그 인플레이션이 살아나기를 바랬던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BI를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올려놓는 걸로 상당 부분 이제 시장에서의 어떤 인식을 해결한 것 같고,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오랜 경제 역사에서 이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내는 일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고, 그렇죠. 네. 그래서 오죽하면 일본은 실패했다. 그래서 돈을 그렇게 찍어내면서도 실패했죠. 그렇죠. 도저히 못했다라고 하는데 케인즈라는 사람은 그래서 이거를 애니멀 스피릿이다. 야성적인 거라고 말할 정도로 누가 만들어낼 수가 없다.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공감대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기 때문에 연준도 절절 매는 쪽이었다면 이번에는 그 TIPS 매수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다음에 경기가 좋아지는 소득이 보존된 것들 이런 모습을 통해서 물가에 대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인플리케이션을 만들어낸 것 같다라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면 연준이 자기네가 굳이 만들어낸 거를 또 강제로 내려가지고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니냐라는 면이 현재로서는 좀 나타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과거에 실질적인 어떤 걱정해야 되는 실질적인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그 채권금리, 금리의 어떤 지표하고는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그 구성하는 항목 자체가 조금 좀 변화가 있다, 이번에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일부러 만들어낸 수치가 저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수치가 높기 때문에 지금 뭐 1.7 이런 식으로 그 금리가 형성이 되는 것이고, 맞습니다. 그게 이제 연준의 의도이기 때문에 연준이 그걸 다시 내릴 만한 어떤 이유가 없는 것이다. 바로 정책을 쓰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 세 개의 팩트를 살펴본 이유는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까 예상하는데, 저 세 개 중에 뭐 어느 건 올라가고 어느 건 내려가고를 예측해 보면 어느 정도, 특별히 뭐 지금까지 이렇게 급하게 올라온 것 중에 어느 쪽이 만약에 크다면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된다면 금리는 자연스럽게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따져보기 위해서 그렇고요. 지금 뒷부분에 저는 어떻게 보냐면 금리는 아직 더 올라갈 여지가 많다. 그러니까 많다라는 게 뭐 폭으로 크다는 게 아니라 금리 올라갈 팩트가 상당히 아직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뭐 시장에서 바라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조절이 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생각인데, 그런 생각을 갖기 위해서는 저 팩트 하나하나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이제 생각을 해보고 예측을 해봐야 되는데, 저 중에서 지금 가장 많이 반영되고 뚜렷하게 반영되는 부분들은 텀 프리미엄이라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 그 국채 수급에 관련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당연히 재정 정책을 이렇게까지 쓰고 있고 앞으로도 써야 하는 미국 입장에서는 국채 수급은 당연히 그 뭐랄까 공급은 아주 절대적으로 늘어날 거고, 그렇죠. 수요가 얼만큼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이 수급이 좋으냐 나쁘냐인데, 지난주 한 주 동안에 국채 수급이 그래도 좀 괜찮다라는 것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참고하실 거는 이번 3월까지 국채 수급에는 글로벌에서 미국 국채를 사는 두 개의 메이저가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죠. 그렇죠. 근데 일본의 연기금들이 보험회사나 이런 쪽들이 이번에 참여를 안 했어요. 왜냐면 3월 말 결산이라서
국채 입찰에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을 빼고 나온 입찰률이기 때문에 괜찮은 거죠, 그 정도는. 그래서 그러니까 중국이 의외로 좀 늘었다고 이번에. 네네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생각보다는 쇼크도 안 왔고 그랬던 거라서 뭐 이 수급이 지금 현재 아주 안 좋은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대 인플레이션 부분도 향후에 그런 인플레이션이 얼만큼 올라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따져보면 아직 더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더 올라간다는 건 시장은 더 뭐 1.7%에서도 발작을 지금 네. 뭐 충격을 받았으니까 네네네. 뭐 그게 1.8, 1.9 갈수록 뭐 충격은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세 가지를 나눠본 이유는 이게 얼만큼 더 갈 수 있느냐를 따져보고 그게 시장의 다른 팩트에 의해서 조절이 될 거냐. 근데 시장은 단순하게 연준이 조절해주면 가장 심플하게 조절되니까 그 팩트를 기다렸는데 그건 이제 기대할 수 없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금리가 내려오거나 안정을 취할 수 있는 팩트가 있느냐를 봐야 하는 건데요. 그 중에서 금리 요인들 중에 제가 금리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요인은 지금 말씀 나눈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 이거 왜 그러냐면 기저효과라는 얘기입니다. 작년도 2분기에 그러니까 가장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는 디플레이션 상황이었기 때문에 코로나 위기의 최대 어떤 정점이었으니까요. 이때 인플레이션에 비해서 이번 올해 2분기의 인플레이션은 당연히 높게 나온다. 기저효과라서 작년도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인플레이션 4%대 나올 수 있다. 이 시장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아까 금리를 구성하는 것 중에 가운데 있던 인플레이션 기대물가 지수 얘는 앞으로 올라갈 폭이 더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1.7이 아니라 1.8도 볼 수 있는 이 세 개 부분 중에 하나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기대 인플레이션.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세 번째 수급에 관련돼서는 혹시 일본 플레이어들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또 다른 팩트에 의해서 수급이 잘 조절이 된다면 턴 프리미엄은 낮아질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좀 낮아질 여지도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가운데 기대 물가 지수는 적어도 한 분기 동안에는 셀 수밖에 없다. 아까 보니까 전체 비중이 30% 정도 차지했죠? 네, 아까 보여드렸던 걸로 하면은 기대 30% 정도. 네, 30% 정도. 네네네. 그다음에 턴 프리미엄과 실질 기간 프리미엄 저게 이제 44% 정도, 45% 네, 정도 가장 차지하는데 많이 나타났던 거죠. 뭐 일본과 중국이 그렇게 안정적으로 참여해 준다면 저거는 더 낮아질 수 네, 있는 거고. 저거는 약간 낮아질 수 있지만 사실 기대 인플레이션은 높아질 수밖에 없으니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생각할 수 있고요. 그 금리가 더 상승한다고 생각한 요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고용이나 소득이 지금 정도가 아니라 GDP 상승률 6.5를 예상할 정도로 좋아지고 있다. 강하게. 그런 면에서 특별히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어떤 그 금리에 고용은 영향을 좀 많이 끼치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고용이 지금 뭐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제롬 파월은 2, 3년 걸린다. 옐런은 당장 올해 내년도라도 완전 고용 갈 수 있다. 이게 서로 나뉘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느냐에 문제가 있지만 적어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고용이 서프라이즈가 될 수 있는 팩트가 뭐냐면 미국은 서비스업 지수의 나라, 서비스업의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그 코로나 위기가 셧다운 위기였다는 게 중요하죠. 서비스업, 레스토랑이나 이런 호텔, 레저 이런 쪽들이 다 섰었는데 이제 만약에 백신에 의해서 돌아가기 시작하면 고용은 그 부분만큼은 서프라이즈 아니겠냐. 레스토랑마다 사람이 넘치고 보시면 지금 뭐 여행 예약률 같은 것들이 대단하거든요. 뭐 이런 아까 항공기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면 미국의 월간 고용이나 이런 신규 고용 부분에서 이 서비스업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도 하고 백신이 살려놓는 건 결국 그쪽 아니겠느냐. 그렇다라고 하면은 고용은 굉장히 서프라이즈가 나올 거고 그런 거라면 금리는 아마도 업사이드 압력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주식 시장의 참여자, 뭐 채권 시장도 마찬가지겠네요. 이거 그러면 이제 갈수록 충격을 받으면서 네. 뭐 자산 시장에 그 뭐 폭락이 있을 수도 있을 그렇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네. 예. 이게 이제 고용에 대한 얘기인데 옐런이란 사람은 그 노동경제학자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미국의 정책적인 어떤 그 수혜를 입는 투자를 위해서는 미국의 정책을 읽을 필요가 있는데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재무장관이 옐런이기 때문에 옐런은 노동경제학자라서 고용은 정말 꽂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바이든도 좀 그쪽 사이드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 아마도 이 향후에 1년, 2년 미국의 정책 중에 고용을 어떤 K-쉐이프를 해결하려는 그런 부분은 아마 강력하게 나타날 거다라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생각할 수 있고 인플레이션이 좀 나타나도 금리를 빨리 안 올릴 거라는 거를
그리고 그런 상황들이 더 진행될 거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옐런이 중앙은행장일 때 이 사람이 원래 필립스 곡선이라는 거에 그런 신봉자였었어요. 필립스 곡선이 뭐냐면 이게 오래된 이론인데 그러니까 실업률이 낮아지면 고용이 좋아지면 물가는 오른다라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옐런이 연준 의장일 때 완전 고용이 들어갔을 때 이제 금리가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거니까 우리가 금리를 올릴 준비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정말 완전 고용 3.4%까지 떨어졌을 때도 인플레이션이 안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걸 경험한 사람이라 이번에 완전히 이제 지금 연준은 우리는 필립스 곡선에 의한 정책 안 쓰겠다. 이건 과거의 이론이다. 라고 한 거라서 그러니까 어제 제롬 파월이 선제적으로 안 하겠단 말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2.2%까지도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일시적으로. 네, 그렇죠. 그러나 뭐 관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맞습니다. 얘기했잖아요. 예전에는 옐런 같은 경우는 그렇게 2.2 뭐 이렇게 나오면 바로 해야 된다는 쪽의 사람이었죠. 근데 이들이 지난번 연준 멤버들이 경험한 금융위기 경험한 걸로 보면 아니 왜 그렇게 실업률이 낮아지고 좋아지는데도 완전 고용이 되는데도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안 나타나는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사실 요즘은 테크에 의해서 그렇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얘기 나왔지만 이 당시는 저들에겐 참 난감한 일이었고요. 그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연준이 그렇게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어느 정도는 저는 그렇게 할 거라고 보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특징이 있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밖에 생각할 게 없다는 거죠. 금리는 계속 올라갈 수 있고 그러면 텐트럼이 오는 거냐. 왜냐하면 연준이 그거에 대해서 정책을 쓸 건 아니니까. 저희가 앞에서 나눈 얘기가 뭐냐면 연준이 결코 쉽게 정책을 써줄 것 같지 않다는 얘기고 저는 그럴 상황이 좀 안 된다는 얘기를 좀 드렸던 거고 그러면 연준이 조정해 주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한 3-4가지 요인에 의해서 금리 상승 요인은 아직 좀 남아있고 그럴 경우 금리는 시중에서 계속 올라갈 텐데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쇼크 발작이냐라는 건데 저는 또 하나 얘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실적 장세라는 또 다른 그런 어떤 행선지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나스닥이 연준 FOMC 회의 이후에 그걸 해석하면서 이제 폭락이 된 것처럼 계속 이렇게 갈 것이냐, 채권 금리가 계속 상승한다면 단지 이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실적 장세로 충격을 딛고 주식시장의 상승을 이끌 만한 요인도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가? 이게 이제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텐트럼은 저희가 가장 가까이 경험했던 건 2번 정도 있는데요. 지금 오른쪽 화면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거는 2013년도 버냉키 테이퍼링 텐트럼이라는 그때인데요. 버냉키가 그냥 테이퍼링을 선언만 했는데도 시장 좀 위에 보시면은 시장은 이미 앞서서 금리는 언제 올렸냐면 2015년 말에 처음 올렸는데 2013년도 중반부터 이미 시장 금리를 올려버렸어요.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시장 금리가 지금처럼 채권금리 10년물 뭐 이런 게 올라간 거죠? 네, 올라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이 금리 인상을 시장은 미리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텐트럼 사태가 와버린 거죠. 이것도 똑같이 연준이 빨리 올릴 거다라는 그런 거에서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텐트럼이 왔던 때와 아닌 때를 비교해서 그러면 텐트럼이 올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텐트럼은 위험이기 때문에 이 위험은 위험 지표를 통해서 한번 예측해 볼 수 있다라는 거고 이게 채권 위험, 금리 위험이기 때문에 위험 지표 중에 첫 번째는 누가 뭐래도 하이힐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이 하이힐드 스프레드라 그래서 만약에 하이힐드 채권에 문제가 생기면 이 스프레드가 지금처럼 높아집니다. 이게 코로나 때죠. 예, 그래서 엄청나게 높아지면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어느 때보다 좀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가고 있는 추세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오늘 들으셨지만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제 빅스 지수를 이런 날은 꼭 체크를 하는데 오늘 오르긴 올랐지만 빅스 지수가 지나간 한 달 동안 사실 아랫역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보면 위험 지표는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 이 금리 관련된 쇼크가 오면 텐트럼이 오면 희한하게 신흥국이 더 많이 흔들립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릴 때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면 중국이 발작을 일으키는 이유는 뭐냐면 부채 때문이거든요. 지금 글로벌이 숫자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금융위기 때보다 전체 GDP 대비 부채가 늘어나 있습니다.
한 20-30% 정도 늘어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무슨 얘기냐면 금리 상승 쇼크에 더 취약합니다.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있어요. 신흥국도 한 부채가 많으니까. 네, 신흥국 부채도 한 30% 이상 더 증가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 오해하시지 마셔야 돼요. 지금 금리가 올라가니까 신흥국이나 글로벌이 부채에 의한 텐트럼을 나타낸다 이런 뜻이 아니라 만약에 금리 상승이 압박을 느껴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면 더 취약한 상태이긴 하다. 금융위 때보다도 더 부채율은 올라가 있기 때문에 라는 거고, 지금 현재 그걸 진단해 보면 이머징 마켓 주가 지수는 위험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보면 실제로 이 신흥국은 어떤 쪽들이 가장 대표적이냐면 원자재 신흥국. 그래서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프레질 5 이게 뭐냐면 그 2016년도에 이 금리 쇼크가 왔을 때 빨리 어려워진 나라 5개. 그 5개의 특징이 뭐냐면 공통점이 원자재였었어요. 원자재 신흥국들. 뭐 브라질 같은 데들 말하는 거죠. 예, 대표적인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 텐트럼을 계산해 볼 때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원자재 쪽이 좋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원자재 신흥국도 또 상태가 괜찮은 상태인 거죠. 예, 그래서 과거에 이런 어떤 텐트럼의 상태는 좀 아니다. 라는 거고, 이 펀드 플로우 같은 걸 보면, 그러니까 돈이 빠져나가는 거 보면 하이힐드나 그 다음에 그러니까 미국의 하이힐드, 그 다음에 뭐 롱텀 하이힐드 이런 것들 쪽에 돈이 빠져나가고 있지 않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신흥국, 좀 전에 말씀드린 에쿼티 펀드 플로우라고 해서 신흥국에서 돈이 빠지느냐라는 건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고 있지 않다. 왜냐면 꼭 아시긴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제가 중간쯤에 이런 얘기 갑자기 돼서 죄송한데, 저희는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한 발짝은 조금 앞서가려고 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지금 사태에서 어떻게 갈 수 있는지 관전 포인트라는 걸 항상 정해놓습니다. 그러면 지난달에 제가 와서 말씀드렸던 관전 포인트는 뭐냐면, 미국이 좋아지는 건 굉장히 좋지만 초기 국면에 미국만 좋아졌을 때 그레이트 다이버전스라고 해서 중국도 흔들리고 신흥국도 흔들렸다. 이걸 좀 주의해야 된다. 두 번째는 금리가 지금처럼 올라가서 그 올라가는 이유가 경기가 좋아서였을 때도 초반에 미국이 독보적으로 좋아지면서 달러가 강세가 되어버려서 신흥국에서 돈이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프레질 5 같은 사태가 생기니, 지금 같은 국면에서는 신흥국을 대놓고 강하게 투자할 수는 없고 금리의 상승과 이거에 대응하는 글로벌의 모습을 좀 지켜봐야 한다. 그래서 과거에는 2016년도 1년 동안 어떤 스트레스 구간을 보내고 나서 2017년도에는 신흥국이 먼저 좋아져요. 그래서 2016년 사실 하반기에 브라질 그 수익률이 제일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국면이 지금도 올 수 있는데, 어쨌든 현재는 신흥국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는 않지만 이 금리에 의해서 시장을 나쁘게 봐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첫 번째 하이힐드와 신흥국이 반응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달러 강세가 나타날 부분은 뚜렷할 거고. 근데 지금 달러는 사실 강세 국면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지나간 한두 달에 비해서는 강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켜보는 거고, 보시는 것처럼 신흥국 에쿼티 펀드 플로우는 나쁘지 않다. 빠져나가고 있지 않다. 그 다음에 달러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 강세 요인도 과거처럼 그렇게 일방적인 강세를 나타내고 있지도 않고, 그 다음에 신흥국 환율들도 뭐 그렇게 엄청나게 위험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 현재는 이 금리가 텐트럼에 빠질 만한 그런 환경은 돼 있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이게 지금 금리 상승이 경기 개선을 기대하는 금리 상승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거를 볼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은행 주가와 금리를 같이 보면 상당히 좀 변별력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때 이제 2013년도에 그 테이퍼 텐트럼이 있을 때 보시면 금리가 올라갈 때 은행주는 빠집니다. 예. 그러니까 위기 상황이 오는 금리 상승은 은행주가 내려가요. 지금은 오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은행주가. 대표적으로 은행주가 오르고 있죠. 그러니까 다른 걸 아시겠고.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서의 금리 인상이 아니다. 그렇죠. 18년에서 19년도에도 금리는 올라가는데 은행주는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18년 내내 고생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것 때문에 나스닥 빠진다 이런 거에 심리적인 불안감은 높지만 펀더먼털 관련된 이런 위험지표라든지 그 다음에 추가적인 그런 시그널들은 나쁘진 않은, 그래서 그 성격을 경기 개선을 기대하는 금리 상승 쪽이라고 봐도 되는 그런 시그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라고 보시는 게 좋겠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금리가 오르고 있다. 더 오르니까 더 충격받아서 더 이제 주식시장이 흔들릴 것이다가 이제 일반적인 생각인데 네. 이 금리가 올라가는 그 원인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따져보면은 나빠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너무 좋아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시장이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구나를 인지하는 순간부터는 실적 장세, 그러니까 그 우리 투자로 보면 여름 네. 뭐 이런 쪽으로 넘어가는 네네. 또 그러니까 지속적인 또 상승에 네. 금융시장, 과도기 같은 그런 상승이 일어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된다. 네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부분에 말씀드린 행오버도 그런 의미로 아직 술이 덜 깼지만 사실은 깨고 보면 상황은 그렇게 막 그런 어떤 걱정했던 그런 상황은 아니다. 걱정이라는 건 이제 결국 우리 반복하지만 채권 금리가 이렇게 오르는 것이 이렇게 나쁜 게 아니다. 나쁜 것 때문에 오르는 게 아니니까. 나쁜 성격의 상승이 아니다라는 그런 거고요. 그거를 이제 확인을 해주려면 저희가 지표가 먼저 나와주면 이제 사실 확인을 하고 시장에 투자하면 되는데 언제나 말씀드리듯이 항상 지표는 후행적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는 소프트 데이터와 하드 데이터가 있는데 하드 데이터는 명실공히 못 박아서 알려주는 건데 하드 데이터가 항상 뒤에 나온다. 소프트 데이터는 그럼 뭐냐? 이거는 거의 심리 지표 같은 것들인데 이쪽이 먼저 올라가더라도 경기가 좋아진다는 걸 나타내더라도 우리가 다 아는 명실공히 하드 데이터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떤 사람들은 의심의 국면으로 어떤 사람들은 확신으로 투자의 국면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 장세를 확신하고 예상하는 사람들은 투자의 기회를 삼을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드 데이터가 나올 때까지 나는 기다려보겠다라고 하시면 기다리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무조건 그 두렵게 이렇게 상황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정확하게 그 두려움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뭐 어떤 식으로인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겠죠.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왜 향후에 이제 그 우리가 주가가 망가지는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니라 실적 장세가 펼쳐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확신하시는지 네네. 그 이유를 이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자, 이게 이제 사실은 지난번 출연 때도 이제 조금씩 예고를 드렸던 건데요. 제가 시장을 보는 어떤 그런 그 렌즈 같은 거여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 그래서 봄에는 그러니까 봄 장세는 유동성 장세고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것은 그렇게 뭐 당연한 계절의 그 변화처럼 오지는 않지만 그걸 확인한 몇 가지들이 있고 그 사이에는 리프레션 트레이드라는 게 나타난다. 뭐 이런 얘기도 드렸고요. 그러면 저는 이제 여름 장세에 가까이 왔다라고 보는 이유들을 지금부터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백신이나 이런 것에 의한 경제활동 정상화 자체가 이제 미국을 국한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 서비스업 지수가 높은 나라라는 거죠. 그런데 셧다운, 락다운 위기는 서비스업에 치명적이에요. 가장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작년도에 언택 기억해 보시면 이 코로나가 오히려 더 득이 됐던 업종이나 회사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서비스업 지수는 그럴 영역이 없습니다. 그냥 최대 피해 지역인 거죠. 그러면 이 최대 피해 지역이 미국은 어떠냐? 70%, 80%. 그러니까 사실 락다운 위기, 셧다운 위기에 미국은 상당히 취약한 상태인데 거기에 이제 트럼프 변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초반에 잘 대응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 그것들 때문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중국에게 따라잡힐 위협을 느낄 정도로 한 9개월을 중국은 정상적으로 빨리 돌아갔다면 미국은 비정상적인 상태를 9개월을 보내왔던 거죠. 그렇게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치명적인 타격을 받은 쪽이 정상화된다면 이거는 서프라이즈를 말해준다는 거고 미국 경제가 3개월 만에 더블을 예상하는 이유가 있다. 말씀드린 것처럼 치명적인 피해를 받은 쪽이기 때문에 그 치명적인 영역이 살아난다면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첫 번째 경제활동 정상화가 확실하게 실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서비스업 지수 비율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이미 항공 예약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난 속도로 그 다음에 교통 혼잡 지수, 그 다음에 레스토랑 좌석 이용자 수 이 모든 것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 정상화를 상당히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고요. 최근 들어 뭐 여행주들이 이제 그런 면에서 움직인다면
그렇고 보시면은 ISM 지수라고 말하는 실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소프트 지수가 아니라 소프트 데이터가 아니라 하드 데이터에 속하는 것들도 제조업 지수, 서비스업 지수가 공이 좋아지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고 현재는. 유럽이 이런 면에서 약한데요. 그러니까 지난달에도 말씀드렸지만 서비스업 지수와 제조업 지수가 다 같이 저렇게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쪽은 미국밖에 없다.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뉴욕 연은의 이코노미 인덱스가 있는데 얘도 이게 소프트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하드 데이터가 아직 나타나기 전에 소프트 데이터는 확실하게 회복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실적이고, 두 번째는 국가의 빚이 기업의 실적으로 나타나는 구조다, 지금이. 네. 그게 뭐냐면 재정정책 시대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만약에 통화정책 시대였다면 돈을 풀지만 그 돈이 이 내비게이션이 안 달려있기 때문에 원래 예정했던 대로 못 가고 쓸데없는 곳에 막 3분의 2 가 있고 반 가 있고 막 이랬던 게 금융위기라면, 지금 돈을 푸는 거에 주도권은 재정정책이 갖고 있기 때문에 분명한 타겟을 향해서 가다 보니 원하는 곳을 살리게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미국 정부가 재정 적자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그게 개인의 가처분 소득 증가로 나타나고, 타겟을 정확하게 정했기 때문에 그럼 저 가처분 소득 증가는 소비 지출 증가로 나타나고, 오른쪽에 보시면 개인이기 때문에 소득이 증가하면 원래는 저축을 늘렸는데 지금은 소비를 늘리고 있고, 이게 개인의 소비는 정확하게 기업의 이익으로 나타난다. 이게 구조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재정 정책이나 1조 9천 얘기가 나오면 이게 소비하고 그냥 바로 직결되어 있는 이유는 저렇게 원사이클을 그리기 때문이다. 통화정책 때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통화정책은 사실은 얼마를 풀었는데 얼마나 살아날지 지켜봐야 되지만은 재정정책은 아주 다이렉트하게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가 있고요. 세 번째는 사실상 긴 시간으로 보면 인플레이션은 기업이익에 우호적이었다. 아까 제가 초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 견인, 디맨드 풀 인플레이션이라는 걸 왜 꼭 만들어내려고 하냐면 그게 있어야 기업 이익이 사는 거기 때문에, 그게 소비를 살리는 거고 소비를 살려야 기업이 산다라는 그런 면에서 보니 지금 인플레이션은 이러니 저러니 따져도 인플레이션이 살아나는 모습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게 기업 이익에 우호적이면 우호적이지 나쁜 사인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보시면은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서비스 소비가 살아났을 때 우호적인 업종들을 이제 그래서 EPS 증가율이 놀랍죠. 마이너스 75%에서 113% 플러스 같은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 올라가면서 기업이익이 같이 움직였던 건 여러 번 이전에도 나타났던 모습이다 라는 거라서 현재 인플레이션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이렇게 바라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우리의 우려감은 아직 이게 긍정적인 금리 상승, 그 다음에 기업 실적이 진짜로 좋아지는 건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후행 지표로 나오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나오는 4월 달이 돼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거를 미리 따져보는 애널리스트들의 이런 어닝 리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포워드 EPS라고 말하는 게 이제 좀 예상 지수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지지하는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들을 보실 수 있는 거죠. 네. 이 PER도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PER이라는 게 뭐냐면 이 기업이 내는 이익에 비해서 주가가 몇 배냐 이걸 말하는 거니까, 지금 나스닥이 빠지고 있는 거는 어떤 거냐면 PER이 너무 앞서갔다는 얘기죠. 얘가 내는 이익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 올라갔는데 너무 올라간 게 어느 쪽으로 더 심하게 나타나냐면 미래의 이익을 많이 땡겨온 기업일수록, 언택트 주들이 그랬죠. 그렇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직 그 산업에서 얘가 돈을 벌지 않는. 그러니까 지나간 2달 동안 저희가 그 기술 기업 중에서 하락률을 쫙 조사해 보면 그냥 적자 기업은 훨씬 많이 빠졌습니다. 테슬라 이번에 많이 빠지던데. 네, 그렇죠. 그런 면에서 아직 이익도 전혀 안 나오는 기업도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아직 적자 상태인 기업들도 상당히 주가가 올랐었거든요. 저는 이게 버블이라는 뜻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 국면에서 뭘 자꾸 확인하고 싶으냐면, 그러니까 네 가격을 정당화할 실적은 있는 거지. 이걸 확인하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이 미래를 반영하는 그런 어떤 밸류에이션의 최대 어떤 그 단점이, 어떤 그 포인트가 뭐냐면 금리가 할인율을 높이고 낮추는 게 크다는 거죠. 이익을
5년 뒤에 1,000억을 이익 낼 수 있다면 얘를 지금 1 플러스 R이라는 걸로 나눈 게 밸류에이션인데 여기서 R이 커져버리면 분모가 커져버리기 때문에 1년 전에는 완전 저금 0.5, 미국 금리가 0.5일 때는 5년 뒤 1,000억을 지금 가져왔을 때 900억이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데 만약에 금리가 2%가 돼버리면 5년 뒤 1,000억이 이제 가져올 때 500억, 600억, 400억 밖에 안 되는 할인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미래 실적을 가져오는 기업일수록 어떤 쪽일까요? 제약 같은, 신약 같은 바이오 쪽은 뚜렷하죠. 최근에 지나간 몇 달 동안 한국의 바이오가 안 좋은 건 강력하게 빠졌던 이유는 미래를 더 많이 가져오는 산업이기 때문이죠. 그런가 하면 미래와 현재가 좀 더 속해 있는 빅텍들은 반반이기 때문에 하락을 하긴 하지만 테슬라처럼 하락하지 않죠. 예, 계속 하락했습니다. 빅텍들도. 하지만 이들은 이미 저 PER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익으로 증명한 부분이 반 이상 되니까 이게 버블이라고 생각할 부분이 약한 거죠. 하지만 미래를 보고 지금 최근에 작년에 더 올랐었다면 그만큼을 이제 시장에서는 의심의 눈으로 보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EPS 증가가 일어나면 예상대로 실적이 높게 나오면 PER은 어떻게 되느냐? 낮아질 수밖에 없다. 정당화되는 거죠. 그래서 저퍼가 되는 거죠. 저희가 여러 번 기술주, 성장주를 투자할 때는 시장에서 말하는 가치 투자에 반대로 해야 된다.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파는. 고퍼라고 하면 과대평가라고 느낄 만큼 버블 얘기가 계속 따라다니는 만큼 미래 이익을 가져다가 본 거지만 얘가 만약에 실적으로 증명해내고 나면 저퍼주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구간에서 파는 게 맞다라고 할 정도로 사실상 지금 기술주들이 시달리고 있는 거에는 그런 의미가 좀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4월 초순, 중순부터 시작되는 어닝 시즌이 되면 금리에 대한 스트레스는 자연스럽게 정당화해주는 어떤 증명들이 나오면서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그때 이제 그 좋은 실적을 발표하는 네네. 그 빅텍 기업들, 그러니까 저 언택트 관련주들 네네. 이런 것들은 이제 말씀드리면 그때가 매도 시점으로 봐야 될까요? 사실은 뭐 그 산업들이 예를 들어 빅텍이나 이런 데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앞으로 돈 벌 것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 쪽들이니까 지금 당장에 있는 이익만 갖고 한정할 수 없는 거고 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4월 중순쯤 되면 어닝으로 얘네가 떨어진 게 과매도였다라는 걸 증명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 중순쯤 되면 오히려 나스닥 기술주들의 강한 반등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이 상황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경기가 좋아져서 실적 장세로 들어가는 거라면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민감주를 투자하는 이 부분도 필요한데 저희는 이제 50대 50 바벨 전략이라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그 얘기를 드려왔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를 지금 50%를 들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4월 중순쯤에 이 기술주들이 다시 반등이 나왔을 때 얘를 팔아서 비중 조절을 경기 민감주를 늘리거나 비중을 가져가는 때 사용하신다면 그것도 적절한 방법이다라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일단 이렇게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을 정도로 뭔가 이렇게 금리도 상승하고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도 상승하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기업 이익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이나 기업의 이익이 성장될 수 있는 그런 배경은 이제 좀 어느 정도 근데 이거는 이론적인 배경이니까 제가 생각하는 더 확신 왜 그렇게 더 확신하느냐를 두 가지로 지금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어요. 이 앞에 부분은 보통 저 같은 사람이 아닌 애널리스트들이 데이터를 통해서 제시할 수 있는 거였다면 지금부터 제가 제시드리는 건 애널리스트는 아니지만 시장을 오랫동안 보면서 이 사이클을 여러 번 경험해 본 사람이 과거에 이런 때 나타났던 모습을 경험적으로 그리고 데이터를 확인을 통해서 갖고 있는 어떤 확신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그런 면에서 미국이 실적 장세에 뚜렷하게 들어갈 거라고 보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리스타킹이라는 그 재고 확충 사이클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거는 지난 제가 11월 달에도 말씀드렸고 12월 달에도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재고 확충 사이클에 들어갔을 때 그 사이클은 최소 3-4분기 이어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재고 확충 사이클 설명을 하나 드릴 거고 두 번째 확신은 뭐냐면 두 번째 확신은 리스타킹 말고 또 하나는 뭐냐면
글로벌 밸류 체인 재편이 시작됐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마 코로나 때 기억하실까요? 중국이 코로나 때문에 셧다운 됐을 때 한국에 현대차도 섰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이런 데들도 다 공급을 못 받아서 부품 공급을 못 받아서 어떤 그 어려움에 봉착했던 제가 그냥 화면으로 보여드릴까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동화 시스템에 의해서 네. 사람이 없이 기계들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지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된 이유가 부품 하나가 없어도 공장을 서야만 하니까 그런 면에서 코로나 때 저렇게 다 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 당시에 분석이 뭐였냐면 글로벌 밸류 체인이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다. 왜냐면 중국이 처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딱 섰을 때 한국은 아직까지는 그 코로나 여파가 한국에 안 나타났거든요. 근데도 공장에 서야만 했던 이유는 보시다시피 중국의 상대 부품 무역 규모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쟤네가 서버리면 우리도 쓰는 그런 모습이 온 거고, 그래서 그때 지금 옛날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때 어떤 얘기들이 나왔냐면 리쇼어링이 반드시 올 거다.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 중국에서 부품을 가져와야만 되는 상태가 아니라 자기 자체적으로 밸류 체인을 만들고 싶어 할 거다 라는 얘기가 그때 분명하게 많이 나왔고, 리쇼어링 얘기가 그때 상당히 올라왔던 이유도 그런 거였는데, 실제로 그 사이에도 많이 진행이 됐지만 최근 들어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더 뚜렷하다는 거죠. 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저게 제가 말씀드린, 저게 시작되면 어떻게 되느냐, 왜 제가 저게 미국 경기가 좋아지고 실적이 좋아진다고 보냐면, 사실 중국과 절연하기 위해서는 중국만 줄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사놔야 됩니다. 딱 끊어버렸을 때 공급이 안 되면 자기네도 멈추기 때문에 그 전에 먼저 사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건 저희가 화웨이 때 좀 알 수 있죠. 화웨이가 6개월 뒤에 영업 정지를 딱 먹게 된 상황. 그 영업 정지라기보다는 미국 그 부품을 쓸 수 없게 됐을 때 화웨이가 어떻게 대응했냐면 싹쓸이 해버렸습니다. 재고를. 6개월 뒤에 못 쓰게 되니까 먼저 다 사놓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모습을 보였을 때 심지어 디램가가 이렇게까지 올라갔었어요. 일시적으로. 왜냐하면 화웨이가 독식해버리니까요. 주문을 막 내고 막 사버리니까 디램가가 10% 이상 저렇게 올라갈 정도였던 거죠. 제가 말씀드린 사태가 글로벌 밸류 체인 공급망 재편 가속이 된다는 뜻은 앞으로 1년간은 죽어라고 주문한다는 거죠. 왜? 일단 채워놔야 끊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중국에서 수입을 하는 업체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건 앞으로 1년 이상 중국과 한국은 수출은 엄청나게 늘어날 거다. 만약에 장기적으로 중국이랑 끊으려고 한다면 중국에서 수입은 더 빨리 해놓으려고 할 거다. 지금 이제 보시는 게 뭐냐면 최근에 있었던 쿼드 회의입니다. 4개국이 했죠. 이때 이제 온라인으로 했는데 이때 나온 결과를 보십시오. 뭐라고 돼 있냐면 중독점을 깨자. 히토류 전쟁. 무슨 얘기냐면 중국이 히토류는 거의 90% 이상 공급하던데요. 이번에 이런 얘기 나오고 다시 조사해봤더니 60%까지 떨어졌죠, 이제. 그래서 저 히토류는 충분히 지금부터 얼마 기간 동안 충분히 확보하고 새로운 밸류체인 만들어내고 하고 나서 준비가 되면 중국 끊어버리겠다는 거죠. 이렇게 따돌리겠다는 거죠. 그런 것들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럼 저런 흐름들이 어떤 건 만들어내느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분간은 확보를 해놓고자 하는 아까 화웨이 같은 전쟁이 일어난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품과, 특별히 이번에 그거 경험하실까요? 미국의 자동차 반도체가 없어가지고 회사가 쓰는 바람에 바이든이 행정서명했죠. 이런 일이 다시는 없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고 보면 미국에다가 공장을 유치하는 일뿐만 아니라 필요한 건 먼저 주문해 놓는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주문이 몰리는 1년 정도는 상당 부분 부품을 공급하는 나라 입장에서는 수출이 그 실적이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고, 미국 입장에서는 그만큼 그 많은 것들을 이제 재고로 늘려나가는 동안이 되는데, 이 리스타킹이 진행되는 이 기간 동안에는 주가는 몇 분기째 실적이 받쳐주는 상승을 하게 되더라.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우리 지난번에 이제 어느 정도 그동안 이제 생산이 멈추다 보니까 네. 재고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쵸. 네, 이제 그렇죠. 재고 확충을 하는 그 리스타킹 네네. 현상 때문에
이제 뭔가 경제 활동이 또 활발해질 것이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런 안 좋은 네. 그 글로벌 밸류 체인의 변동을 대비한 물량까지 플러스 추가가 된다고 하면은 네. 이 리스타킹 현상은 더 강해질 수밖에 거죠. 없겠네요. 네네. 네. 지난번에 이제 그 어느 정도 그동안 이제 생산이 멈추다 보니까 네. 재고들이 없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렇죠. 재고 확충을 하는 그 리스타킹 네네. 현상 때문에 이제 뭔가 경제 활동이 또 활발해질 것이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런 안 좋은 네. 그 글로벌 밸류 체인의 변동을 대비한 물량까지 플러스 추가가 된다고 하면은 네. 이 리스타킹 현상은 더 강해질 강화될 수밖에 거죠. 없겠네요. 네네. 네. 그래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현상에서 저희가 왜 자꾸 미국을 주목하느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비스업 지수가 높은 미국이 셧다운으로 해서 치명적인 걸 받았는데 백신에 의해서 그 부분의 그러니까 리페어가 강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 실적이나 어떤 지표는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저희는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꼭 미국만 투자할 필요가 있나요? 라고 본다면 중국도 한국도 다 투자 대상이긴 하지만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또 실적이 몇 분기를 받쳐주는 게 단순하고 분명하게 보이는 데를 투자하는 건 좋은 거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미국에 대한 어떤 집중도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 리스타킹 관련돼서는 어떤 현상이 있냐면 미국의 독특한 회계 제도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 한국이나 신흥국은요. 이 그 재고를 계산하는 방법이 미국하고 다릅니다. 미국은 그 라이포라 그래가지고 창고 안에 들어온 원자재를 이제 빼내서 이 원자재를 사용해서 제품을 만들 때 창고 안에서 물건은 다 섞이지만 장부에다가는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 기장법을 써요. 라이포라 그러죠. 그래서 last in, first out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온 물건이 가장 먼저 나가는 방식의 기장법을 쓰는 게 미국의 독특한 구조죠. 그러다 보니까 신흥국이나 이런 한국이나 이런 데들보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지금 보이시는 이 화면에서 이 비용을 움직이는 이 팩트 중에 기말 재고라는 재고에 대한 관심이 극히 높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냥 개념만 아셔도 좀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만약에 지금처럼 원자재가 급등한 상황이 오면은 1년 전에 사놓은 철강값과 지난달에 산 철강값이 막 더블 이상 차이 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원자재가 폭등했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번 연도에 이번 분기에 어떤 그 이익을 계산할 때 최근에 만들어낸 물건에 대한 걸 계산할 때 그 이익을 계산할 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매출 마이너스 비용은 이익이지 않습니까? 이걸 계산할 때 이 그러니까 비용 안에 어떤 물건을 썼느냐라는 거를 쓸 때 미국은 레스트 인이니까 그러니까 퍼스트 아웃이기 때문에 최근에 비싸게 산 원자재를 쓴 걸로 계산될 수 있는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 그쪽에서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재고가 없어가지고 재고가 없으면 1년 전에 사놓은 것도 이제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1년 전에 사놓은 거는 지금 1000불인데 1년 전에 100불에 사놨는데 100불을 꺼내가지고 사용한 걸로 되면은 비용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 세금이 이만큼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싼 걸 그만큼 사용했기 수익이 줄었다. 늘어나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이건 물리적으로는 섞여 있는 거거든요. 이 안에서는 섞여 있는 건데 계산법으로만 엄청 싸게 비용을 쓴 게 되니까 이 미국 기업 입장에서는 앉아서 세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기업의 그 재무관리자들, 그 다음에 CEO들은 옛날에 싸게 사놓은 물건이 나오지 않게 하는데 온통 마음이 가 있죠. 그게 나오면 세금을 많이 맞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재고 관리에 관심이 극히 높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이죠. 뭐냐면 소득은 보존이 됐기 때문에 소비가 줄어든 적은 없으면서 강력하게 소비가 살아있어요. 재정정책에 의해서 소득이 보존시켜줬거든요. 가처분 소득 같은 거 늘려줘서. 근데 문제는 공급 쪽입니다. 미국의 기업들이요. 이들은 작년도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코로나니까 덜 팔리겠지. 그래서 전기차 같은 경우에 어떠냐면 작년도에 판매 예상은 170만 대 있었어요. 글로벌. 12월 말에 까고 보니까 330만 대 팔렸습니다. 거의 더블이네요. 네. 그럴 정도로 판매를 작게 예측한 공급 쪽은 어떻게 했을까요?
덜 만들어 놨겠죠. 그렇죠. 재고가 적어져 있겠죠.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재고율은 도매, 소매 다 떠나서 바닥입니다. 과거 역사상 최저에 가 있어요. 그런데 소득이 살아있으니, 소비가 살아있으니 출하는 엄청나게 일어나겠죠. 소비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백신 때문에 막 돌아다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원자재 재고도 바닥. 그러니 비철금속 가격은 더 폭등을 하겠죠. 이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 재고를 급하게 늘리는 사이클은 너무나 강력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게 어떤 면에서 더 드라마틱하냐면 작년도 코로나 때문에 누구라도 생산을 줄였다. 그리고 셧다운이니까 생산을 줄였다. 그러니 이 재고 부족은 어느 때보다 드라마틱하게 크자는 거죠. 하지만 소득은 어느 위기 때보다 빨리 살아나 있거든요. 소득 보존이 됐고 소비가 쟁쟁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주문은 쏟아지는데 만들어 놓은 건 없는 상황이 될 거고, 미국 기업이 특별히 재고를 무섭게 늘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재무적으로 저 오래전에 사놓은 물건이 나오지 않게 하려면, 그걸 해서 세금 맞지 않으려면 빨리 재고를 늘려서 전에 게 안 나오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무조건 미국 기업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재고 늘리는 경쟁에 들어갈 거고, 재고 경쟁에 그럼 재고만 늘리면 미국 기업 실적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보시면 이 비용식 중에 기말 재고는 마이너스 부호입니다. 결국 이 기말 재고를 엄청나게 늘리면 비용은 작은 걸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장 비싼 최근에 현 시세대로 산 그 재고에 대해서 네네. 마이너스로 잡아준다는 얘기인가요? 만약에 지금 재고를 늘리는 그 작업을 해놓으면 네네. 기말 재고가 늘어난 거라, 커지는 거라, 커지면 이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기 때문에 비용에서는 마이너스 부분이 커지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외상대금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물건을 막 쟁겼지만 이게 아직 나간 게 아니니까 어떤 채무처럼 인식이 될 수 있다, 마이너스로. 네,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다 보니 비용이 작은 걸로 나오는 거죠. 네, 그런 효과들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 재고만 늘려도 팔리지 않아도 잡혀있는 재무 기장 방법에 의해서 미국 기업 실적은 좋은 걸로 나오는. 그래서 미국의 라이포라는 그런 제도는 좀 독특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전 설명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는 지금 미국의 그런 어떤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만약에 이제 전제상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실적이 좋아져서 금리가 올라가는 거라면 지금의 이런 트러블이나 이런 어떤 스트레스는 어렵고 힘들긴 하지만 버틸 수 있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실적이 좋아져서 증명될 거라면 이런 때 오히려 떨어졌으면 사야 되는, 그렇게 바라봐야 될 텐데, 그렇게 바라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어떤 키포인트가 뭐냐? 진짜 실적이 늘 거냐? 진짜 경기가 좋아지는 거냐라는 거라서, 사실 한국에 다 대놓고 그런 예상을 막 내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백신도 늦어졌고 수출은 확실히 좋지만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경기가 지금 충분히 좋아진다라고 하기는, 여러 가지 IMF도 마찬가지 여러 예측에서도 한국의 경기가 좋아진다는 거는 다소 작거든요. 하지만 이게 굉장히 확실하고 강력하고 드라마틱한 쪽이 어디냐? 미국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금리 올라가는 거에 스트레스로 인해서 걱정하거나 또 주가 빠지는 거에 대한 추가 매수를 아주 강하게 할 수 있는 쪽은 현재로서는 그 확률이 높아진 쪽이 미국이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많이 팔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충분한 재고를 확충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소비들로 인해서 재고가 바닥난 상태, 네네. 플러스 지금 글로벌 밸류체인의 어떤 재편으로 인한 어떤 염려 때문에 미리 확보하고자 하는 물량,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기업들의 생산이 지금 막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창고를 채워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의 실적은 아주 좋게 나올 것이다. 네. 독특한 아까 회계 처리 방식 때문에.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이렇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경제를 무너뜨리는 요소가 되지 않고, 지금 기업들의 실적으로 우리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맞습니다. 과거에 제가 경험했던, 처음에 금리가 올라갈 때 어느 시기에서도 스트레스는 늘 있었고요. 다만 이 스트레스를 극복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나 봤더니, 지나간 바로 가까이 2016년도에 상반기에 그 폭락이 있었던 스트레스, 텐트럼이 온 것 같았는데
결국 2017년도에 꾸준히 상승하는 장이 금리 올라가면서 주가도 같이 올라갔을 때는 어떤 상태였나 생각해 보면 이런 상태입니다. 비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기업들의 비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금리가 1% 오르는 건 걱정스러운 요인이죠. 그런데 1% 비용이 올랐는데 이익이 2% 올라간다면 그러면 이 1% 올라간 금리를 포함하고도 좋은 거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갈 때 무조건 나쁘다고 보지 말고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게 불가피하다면 이 오르는 것보다 이익이 더 오르느냐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익이 확실히 더 오르는 국가가 있다면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미국이다. 그렇죠. 그리고 저 독특한 저 기말재고, 기초재고에서 기말재고를 마이너스하는 저 방식 때문에 수치상으로 더 높게 잡힌다. 네, 그런 독특한 어떤 회계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미국은 계속해서 분기가 끝날 때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할 수밖에 없다. 몇 분기 적어도.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리스타킹 장세와 그 다음에 이런 금리가 올라가면서 스트레스 받다가 다시 실적 장세의 어떤 그런 확신 때문에 강하게 시장에 올라갔던 매번의 경우에 있어서 초반전은 다 의심의 국면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왜? 비용이 올라간다는 금리 상승은 위협적일 수밖에 없다. 그것도 지금처럼 빠르게 올라간다면 더 걱정스럽다. 하지만 이 국면에서 우리가 따져야 될 건 연준이 자꾸 얘를 조절해 달라고만 하지 말고 그건 옛날 이제 금융 장세 때 얘기고 이제는 이 비용 증가만큼 이익과 실적이 올라가느냐를 따져보고 그렇지 못하다면 조정을 대비해야 될 거고 그런 국가가 있다면 지금의 이 금리로 인한 조정은 사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4월달 그 실적 발표 시즌 이때 그 기업들의 실적을 정말 신중하게 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증명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실적 발표 때 그 다음 분기에 대한 실적 전망 이런 것들을 보면서 투자의 대상을 그렇죠. 그때 이제 정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앞으로 더 좋아질 만한 맞습니다. 곳들로.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회계 처리가 좀 다르다 보니까 네네. 이해하기가 좀 어렵기는 한데 저도 설명을 좀 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예, 좀 이렇게 쉽게 와닿지는 않아요. 어쨌건 그냥 이해를 하는 건 미국 기업의 어떤 실질적인 그 재고 확충이라는 리스타킹으로 표현하는 좀 이해를 재고 확충 플러스 체인. 미국 시장만의 그 독특한 회계 기법에 의해서 이익이 늘어나는 재고와 관련된 그래서 어쨌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다 미국이. 그렇죠. 그래서 미국과 미국의 기업들에게 투자를 하는 것.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의 어떤 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이 기업들의 그 이익이 그 금리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높이 더 올라가느냐 이런 부분만 체크해 보면 이제 투자의 포인트를 찾을 수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엔 그 실적 장세의 어떤 특징, 그 다음에 이제 기술주에 대한 그 투자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일단 요즘 뭐 하도 그 이 금리가 올라가면 기술주는 뭐 쥐약이다. 맞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선은 이제 이 부분은 조금 이제 뭐랄까 앞으로 나타날 모습이나 저희가 관전 포인트로 갖고 있는 부분이니까 조금 더 이제 빠르게 스케치처럼 말씀을 좀 드리면요. 실적 장세는 항상 그 앞에 코로나 위기 때 경험하신 것처럼 그때와는 반대입니다. 그때는 월스트리트가 가진 독특한 상황에 의해서 메인스트리트를 끌어갔다면 실적 장세는 메인스트리트가 알려주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작년도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라는 금융에 관련된 지표를 그런 시장에 대한 것들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실물 시장이 어떠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런 식으로 사이클이 변화할 때 고용에서 재고로 산업생산 가동률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다 보니 저희는 이제 지금 실적 장세를 확인하려면 항상 가장 중요한 지표로 이제 가동률이라는 걸 항상 실물 시장의 가장 대표적인 그래서 최근에 가동률 지표들도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이 가동률이 올라가는 것들을 가장 뚜렷하게 대변해주는 섹터, 업종이 어디냐? 기계업종. 왜냐하면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는 기계를 들여놓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자동기계가 됐든 설비가 됐든 맞습니다. 그래서 설비를 더 늘리고 기계를 늘리는 모습들을 확인해야 우리는 실적 장세로 들어갔다라고 확인을 하는데 뭐 사실 지금 글로벌 기계주들이 주가가 뭐 최고가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독일의 주가가 계속 네. 강한 모습을 띄우는 게 사실 독일 경제는 우리가 구경제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제조업 기반에.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한국의 기계주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그 미국의 기계주들도 현재 상태는 주가 보시면 그래서 그런가라고 할 정도로 최고가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저희 실적 장세가 지속되거나 그거에 대한 확신을 더 갖는 마지막 이 부분은 이제 자본주의 주문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캐펙스입니다. 기업이 자신에게 투자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정확한 경기 지표는 그 기업의 오너들이라고 보거든요. 그들은 귀신같이 경기가 좋아지느냐를 판단해야 합니다. 잘못 판단하면 회사가 망하니까요. 그렇죠. 예, 안 좋아지는데 늘리면 이거 전부 빚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좋아지느냐를 365일 고민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정말 좋아질 때 하는 행태가 뭐냐? 투자한다는 거죠. 이 투자는 기업 투자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거. 제가 2017년도에 여름 장세가 왔다라고 판단했다가 아니라고 판단했던 이유가 뭐냐면 2017년, 18년도 동안에 독특한 거의 여름과 같은 실적 장세의 초반이 나타나다가 어떤 게 부족했냐면 기업들이 그 당시 트럼프가 어떤 걸 해줬냐면 감세를 해줬어요. 네. 그러니까 기업이 돈이 많이 생긴 거죠. 세금을 덜 내게 됐으니까. 근데 이걸 갖고 뭘 하나 지켜봤더니 원래는 실적 장세라면 그거를 자기들 캐펙스에 써야 되거든요. 거기다 안 쓰고 자사주 매수하고 배당 늘리더라고요. 이건 뭐냐? 정말 경기가 좋아진다고 보는 게 아닌 거죠. 투자 의욕이 없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디다가 그 캐피탈 게인 쪽으로 투자하는 거죠.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그들은 봤던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냐? 감세를 통해서 돈을 벌었는데 이걸 다시 재투자해가지고 더 벌 수 있는 경기가 아니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부터 실적 장세가 어느 정도 나타나더라도 항상 구간 체크해야 될 게 뭐냐? 정말 실적 장세는 기업이 자신에게 투자하느냐? 그러면 이건 CEO들이 경기가 좋아진다는 걸 확인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믿고 가도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실적 장세는 메인스트리트가 알려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요거는 2017년도 때 제가 그때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 나타났던 여러 지표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4월부터 5월, 6월, 7월 확인하시게 될 뭐 저기 보시면 리스타킹도 나오고 그 다음에 신규 수출 주문부터 해서 PMI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 이유는 독일 IFO 지수까지 사상 최고치 경신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실적 장세를 확인하는 하나하나의 지표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다 나타나고 사면 주가는 이미 좀 반영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관전 포인트를 드리는 겁니다. 실적 장세라는 그런 시각으로 한번 시장을 지켜보시면서 그 조짐이나 그 확신한 어떤 시그널들을 발견하신다면 실적 장세 투자를 하셔도 저의 경험으로는 현재 적어도 미국 시장은 실적 장세 초입에 왜냐하면 리프레이션 트레이드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이 실적 장세는 기업 투자 지표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기업 활동이 사실은 이제 경제의 어떤 흐름을 예측하기에 가장 정확하니까. 네, 왜냐하면 애널리스트들이 말하는 페이퍼웍을 우리가 믿었다가 낭패일 때도 있습니다. 페이퍼로 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오너들의, CEO들의 기업 대출 관련된 어떤 그런 어떤 행보나 그 다음에 그 설비 투자에 관련된 캐펙스에 대한 저는 행동은 절대로 페이퍼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대출을 많이 받는가 저런 지표들, 그러니까 대출을 많이 받는다라는 거는 시설 투자를 많이 한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군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운영비로 쓰려고 받는 게 아니라. 네, 사실 요즘은 예전에 보는 그런 시그널 판단에 조금 오류들이 있을 수 있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기업 대출 태도 지수처럼 실적 장세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 중에 뭐가 있었냐면 M&A입니다. 경기가 진짜 좋아질 때는 M&A가 확 늘어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빅텍들이 아무 때나 M&A를 많이 하기 때문에 왜냐면 기술의 M&A가 더 크지 않습니까? 그거는 경기의 M&A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지표가 섞여 있습니다. 과거에는 근데 M&A를 굉장히 중요하게 봤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희가 상식적이면서 어떤 그런 경험적으로도 이 실적 장세는 찾아낼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기업이 자신에게 투자하느냐라는 거다. 앞으로 한 분기 한 분기 갈 때마다 우리가 체크해봐야 될 중요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실적 장세는 세 가지 특징인데 이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원자재를 투자할 수 있는 유일한 사이클이다. 두 번째는 달러 약세가 동반돼야 한다.
달러 강세 기간에서는 실적 장세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유지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 상태로 계속 초반전에 지금 금리가 올라가면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지 못하고 어려워질 경우는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미국만 좋을 수 있습니다. 그게 그레이트 다이버전스라 그래서 미국 경기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나 탁월하게 좋으면요. 이 미국이 좋아진다는 사실이 나머지를 어렵게 만듭니다. 뭐로? 달러로. 미국만 좋아지기 때문에 달러 강세가 아주 강하게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요. 달러 강세가 나타나면 모든 돈이 미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달러 강세가 나타나면서 미국만 좋아지면 아까 말씀드린 중국이 막 흔들립니다. 부채가 높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실적 장세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미국만 좋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글로벌 실적이 좋아지는 거니까 그럴 경우는 항상 달러 약세가 동반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말씀드린 리스타키나 이런 것들이 반드시 따라오기 때문에 원자재가 좋다. 세 번째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특징인데 여름 같은 이 실적 장세에서만 유일하게 중소형주를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시기에 특별히 만약에 금리가 이제 올라서 떨어지기 시작하는 위기 장세 같은 때는 중소형주부터 망가집니다. 왜냐면은 신용이 떨어지니까요. 예, 지금 스프레드, 하이힐드 같은 등급이 낮은 채권들의 스프레드가 유지되는 이유는 유동성이 쉽게 떠나지 않을 거라고 연준이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작년도에 정크본드를 사주겠다고 해서 얼마 사지도 않았는데 정크본드가 평장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정도로 연준의 힘은 막강하니까 연준이 아직 양적 완화, 이 유동성 완화를 유지하겠다는 말만으로도 등급이 낮은 채권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제스처만 써도 신용이 낮은 회사들은 흔들리고 그쪽에다가 돈을 빌려줬던 데들은 빨리 갚아라. 이렇게 되면서 스프레드가 깊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여름 실적 장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성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실적에 의해서 기업들이 부도율이 낮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 실적 장세에 유일하게 덜 걱정스럽게 중소형주를 투자할 수 있고 반대편 면이 있는데 이거 좀 중요합니다. 만약에 실적 장세가 되면 자기 자본이 작은, 자기 자본 비율이 낮은 회사가 이 실적을 서프라이즈를 그러니까 몇 배의 매출을 냈을 때 자기 자본 이익률이 확 높은 회사가 자본 효율이 높게 탁 보이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자본 효율이 높게 보여도 회사가 작을 때 위험해서 투자를 못할 때는 의미가 없는데 지금처럼 부도율이 점점 낮아지고 실적이 받쳐주는 이런 때는 적은 돈으로 매출이 높은 회사가 이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율이 높은 거죠. 네. 그래서 실적 장세에 애널리스트 분들도 관심이 중소형주로 쏠리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올해 사실 2021년 들어오면서 많은 그 애널리스트나 아니면 전문가들이 중소형주에 집중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주가가 하락하면서 횡보하고 이러면서 지금은 위기 국면이니까 네, 뭐 이렇게 흐지부지 됐는데 네네. 요즘 중소형주 사라고 그러면 욕 먹죠. 그렇죠. 네네. 왜냐하면 불안한데. 불안하니까. 네. 근데 이제 실적 장세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익스큐즈가 되고 리즈너블하다고 보고 안정이 됐으니까 이럴 때 중소형주들의 어떤 신용 위기를 걱정은 안 하거든요. 근데 실적은 어떠냐?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 입장에서는 중소형주를 자꾸 발굴해냅니다. 얘가 이렇게 놀랍게 요만큼 돈을 들여서 이만큼을 벌었다. 근데 금리가 높으면은 당연히 조달 비용이 높으니까 다 까먹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지금 금리가 올라가도 전체로 보면 저금리 아닙니까? 높아져서 2%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장기적인 저금리 상황에서 실적이 받쳐주는 이런 실적 장세가 왔을 때 중소형주는 좀 돋보이기가 쉽다. 근데 아까 이제 하이힐드 채권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보통 정크펀드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신용도가 낮은. 근데 이렇게 시장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네. 일단 그런 하이힐드 채권 금리도 상승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가장 먼저 신용이 그렇죠. 안 좋은 데니까.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보여주신 자료로는 현재까지는 이 하이힐드 채권의 금리 상승 추이가 별로 그렇게 우려할 만하지 않다. 이 얘기신 거고. 네네. 근데 만에 하나 채권 금리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이렇게 상승하는 와중에 하이힐드 채권의 금리가 이렇게 좀 확 튀어버리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건 위기로 봐야 되는 건가요? 위험실험입니다. 네, 위험실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하이힐드 투자는 뭐 보수적으로만 볼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왜냐면 약간 그 위험 성향이 높으신 분이 아니라면 하이힐드 채권 투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실적 장세, 여름이라는 기간 동안에만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 이때는 그러면 왜 할 수 있냐면 부도율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어떤 금리가 올라가는 건 등급이 낮은 채권에게 위협인 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상쇄하는 실적이 뭐냐면 이 실적이 독특한 한 중소기업 한 군데의 문제라면 그 회사만 좋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말한 실적 장세는 그 기반이 뭡니까? 경기요. 예, 경기가 받쳐주는 실적 장세이기 때문에 안전도가 높아진 상황이 되는 거죠.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그런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도 만약에 하이힐드 그 채권들의 스프레드가 확 커진다면 그래서 모브지수 같은 그런 지수들이 갑자기 한다면 이건 분명한 위험 신호고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금리가 올라갈 때 실적이 더 올라가면 실적 장세인데 금리가 올라갈 때 이익이 못 따라가면 비용은 증가하는데 이익이 못 따라가는 거라서 이건 긴축 효과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긴축이 오면 제일 먼저 흔들리는 건 중국. 왜? 딱 똑같이 하이힐드처럼 신용이 낮고 부채가 많고. 그러니까 부채 이 금리에 취약한 의미에서 하이힐드는 분명히 맞는 말씀이세요. 다만 경기가 받쳐줘서 그 부도율이 낮아지는 그런 여름 딱 고장세에서만 불안 없이 투자할 수 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사실 금리가 오르면은 채권 투자는 안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지금 그레이트 로테이션이라 그래서 저희도 좀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는데 과거 역사 어느 때보다도 채권에서 빠져나와서 주식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지금 만들어지고 금리가 지금 이렇게 더군다나 업사이드로 이렇게 가면 채권은 손해난다는 뜻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약간 지금 시장에서 걱정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네요. 뭐냐면 네. 시장은 채권 금리가 이렇게 상승하면서 주식 시장의 돈이 이쪽으로 빠져나갈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 대표님은 반대로 채권 시장은 금리가 이제 인하가 돼야 좋아지는 건데 점점 상승이 되다 보니까 네. 오히려 그쪽 자금이 더 주식 시장으로 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 캐서린 우드나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시각인데요. 뭐냐면은 지금 말씀하신 그 말씀도 맞는데 금리가 만약에 1%가 아니라 2%가 된다면 네. 미국 금리가 당연히 이건 메리트가 발생한 거니까 유럽에서 일본에서 돈이 미국으로 들어갑니다 이미. 그래서 국채 수요는 그래서 나오거든요. 전에보다는 현저하게 이익이 높아졌으니까 그 금리가 수익을. 그건 맞습니다. 근데 개인들은 2%를 보고 국채를 살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 국채 수요는 기관 투자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맞습니다. 연기금이나 기관 투자자는 어떤 딜레마가 있냐면 운영 규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금 같은 거 못 삽니다. 죽었다 깨나도 채권밖에 못 사게 돼 있어요. 안전하다고 만약 포트폴리오 가져가려면 그럼 채권은 어떤 모순이냐면 아무리 채권이 비싸도 사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관들 입장에서는 똑같이 2%를 주는데 일본 걸 사는 것보다는 미국 걸 사는 게 좋으니까 상대적으로 미국 국채를 사겠지만 개인들은 2% 보자고 그것도 사실 2%가 아닌 게 채권이 인기가 생기게 되면은 이 2% 이자도 나오는 게 아니 값을 비싸게 사버린 거라서 뭐 그런 걸로 볼 때 그 레이 달리오나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그 헌금이 그 쓰레기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채권은 이제 투자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논리가 뭐냐면 이제 채권의 값이 너무 폭등해서 사실 채권도 테슬라 말하는 것처럼 버블이다. 사지 마라. 이런 의미에 볼 때는 저희가 볼 때는 그런 의미에서 왜냐면 시장을 딱 봤더니 올라갈 일만 남았잖아요 금리가. 그러면은 사실 채권 이렇게 명목 써 있는 뭐 LG 화학 그래가지고 1년 뭐 3년짜리 몇 프로 이런 거는 들고만 있으면 손해가 없지만 채권형 상품은 그 안에 있는 채권값이 뚝뚝뚝 떨어지면 손해거든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는 앞으로 금리가 올라만 간다면 채권에 대한 투자는 할 게 아닌 거죠. 진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10년물 샀는데 그 1%만 올라가도 그 10%잖아요. 네. 바로 그 순간 1% 올라가는 순간 10%의 손실이 일어나는 그렇죠. 거니까. 맞습니다. 듀레이션이 10년만 해도 꽤 길기 때문에 제가 어떤 경험이냐면 한국 30년 국채를 그때 2013년도 테이퍼 텐트럼 때 경험한 겁니다. 제 옆에 분들 이제 다른 증권사 분들을 보면서 느꼈는데 그 당시에 한국 30년 국채 사는 게 유행이었어요. 그때 처음 나왔거든요. 정말 장기채네요. 네네. 그래서 미국은 경기가 좋으니까 금리 올라가겠지만 한국은 안 올라간다. 2013년도 얘기입니다.
그때 막 그렇게 PB들이 얘기해가지고 사셨어요, 고객들이. 3개월 만에 20% 손해보셨어요. 듀레이션이 18이거든요, 30년 국채는. 듀레이션이 18이니까 금리가 조금만 올라가도 가격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지금 시장에서 장기채를 사는 거는 간단한 문제는 아닌데, 이게 추세적으로 올라간다는 게 어느 정도 컨센서스로 받아들여지고 나면 선택지가 주식 쪽으로, 그래서 이게 예전에 그레이트 로테이션이라고 말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던 거죠. 네. 그러면 이러한 일각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금리가 예를 들어서 뭐 말씀하신 대로 2%, 뭐 명목금리로 네네. 이렇게 올라간다, 이거 이상으로.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주식을 샀을 때 그 얻을 수 있는 배당 수익이 예를 들어서 2%다, 혹은 뭐 3%다. 네. 그 수치를 넘어서는, 그러니까 명목금리가 3%를 넘어선다, 혹은 실질금리가 3%를 넘어선다. 그래서 주식시장의 평균 배당률을 상회한다. 이럴 때는 이쪽이 확 이동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있던데요. 당연히 어떤 자금들은 좀 더 안전하면서 3%를 보장받는 방법으로서 배당률, 배당주에 투자하거나 배당을 위주로 하는 거에 투자하는 거는 의미가 있으니까 그런 흐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 제가 오기 전에도 이런 걸 비교할 때는 주로 뭘 하냐면 리츠의 배당 지수를 비교합니다. 부동산 리츠. 네네네. 왜냐하면 걔는 훨씬 더 배당을 90% 이상 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은 어느 날 안 줄 수도 있어요. 근데 리츠 기업은 반드시 90% 이상 배당합니다. 반드시 줘야 돼요? 네. 그래서 리츠로 비교를 하는데, 아직까지 리츠 배당 지수가 그 주식의 그 프리미엄, 주식으로 보장되는 그런 수익에 비해서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2%, 저희가 2%를 예정해가지고 돌려봤더니 2%, 지금 시중금리 2%를 갖고도 리츠가 더 우월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제가 아까 로테이션 얘기를 한 것도 당분간 이만큼의 갭인데, 저희는 지금 10년물 금리를 어디까지 보냐면 한 2%까지 정도 보거든요. 이거는 왜냐면 아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무조건 금리가 그냥 쑥쑥쑥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도 볼 수 있냐면, 요번에 다트 프라시라 그래가지고 연준 FOMC 회의 때 연준 위원들이 더 롱거런이라는 중립금리를 발표합니다, 항상. 이게 요번에 변화가 없었어요. 2.5거든요. 이게 30년물 금리의 상단을 보통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무리 지금 이렇게 해서 금리가 올라가도요, 위가 딱 어느 정도는 막혀요. 이게 중립금리 개념인데. 그러니까 끝까지 계속 올라간다. 뭐 2%, 3% 이렇게 가지 못합니다. 그 3% 간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아까 세 가지 구성 요인 중에 기대 물가지수 있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이 확 올라가서 왜냐면 2분기에 인플레이션 4도 찍을 수 있거든요. 기저효과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얘까지 합치면은 명목금리가 높아질 수 있다는 그런 이론인데, 그때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간 부분은 빼고 생각해야 실제 가치죠. 실제 금리고요. 그거까지 생각을 해서 금리를 다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면 액면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현재 지금 한 2% 정도까지를 상단으로 10년짜리를 봤을 때, 채권의 아까 말씀드린 그런 리츠의 배당 매력이 아직 밑도입니다. 주식의 매력을.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쪽으로 이동하는 금액이 크지는 못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일단 지금 현재 1.7% 이 금리가 2%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지만, 네네. 이것이 그 이상 뭐 2.5, 3%, 4 이렇게 계속 올라가지 않고 네네. 어느 시점부터는 정지가 되고 오히려 내려갈 수도 있다 이렇게 네네.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금리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하고 나면 금리는 항상 다시 내리긴 했었습니다. 보시면 Y2K 때, 그 다음에 리먼 사태 때, 2013년 테이퍼 텐트럼 때 똑같이 저렇게 기본적으로 텐트럼처럼 그렇게 충격을 받을 때 금리는 급하고 강하게 올라가긴 하는데, 그리고 나면 반드시 내리긴 했고요. 지금 2%를 넘어서 더 3%를 못 갈 거라는 뜻이라기보다는 그 구간마다 이 금리를 구성하는 요인들이 차례차례 발생하지,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그게 갑자기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있지는 않으니까요. 그런 면으로서는 저는 일단 올해 지금 당장 지금 연준에게 바랬던 그런 결과물도 안 나왔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펀더멘털 요인들이, 금리를 더 올려놓을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일어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시장은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받고 뭐냐 이거 이렇게 될 수는 있지만, 이게 그 실적 장세 관련된 그런 흐름이라면 결국 주식시장은 결국 그거에 대한 회귀가 일어나게 될 것 같고, 실적으로 그거를 확인하는 4월 중순쯤 되면은 모든 참여자들이 이제 그렇구나, 이게 상식적으로 그런 거구나 라고 하게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오르던 금리도
다시 이제 내려와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제 지금 4월 뭐 중순 그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을 때까지는 시장은 계속 이렇게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도 봐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 뭐냐면 어떤 확인할 수 있는 국면까지를 끝까지 계속 그 확인을 하려는 쪽들도 있을 거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어떤 제가 생각하는 이런 논리들은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반박작 혹은 한 발짝 정도는 앞서야 된다. 라는 면에서 과거의 경험과 지금 펀더멘털 지표들을 같이 조합해서 제가 어느 정도 확인을 한 어떤 확신을 가진 그런 부분이고, 이 얘기를 제가 오늘 그냥 갑자기 했다면 어느 날 갑자기 든 확신인데, 작년도 11월부터 리스타킹 얘기는 계속 드려왔고, 지난달에도 와서 미국만 좋아질 경우에 금리 텐트럼 같은 현상들이 중국에서 먼저 나타날 거고 이런 얘기들 드렸기 때문에 저로서는 한 단계 관전 포인트들을 갖고 확인을 해왔더니, 지금 시점에서 제가 확신을 갖고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적어도 미국은 실적 장세로 인해서 금리가 정당화될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말씀하셨듯이 4월 중순 이제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을 때 시장은 그 실적들을 보면서 안심하면서 이제 금리에 대한 걱정을 더 이상 하지 않을 수 있다. 네, 적응해 근데 그럼 그 전까지 계속 이 금리가 뭐 1.7에서 또 1.8, 1.9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장은 상당히 빠질 거라고 봐야 되나요? 그리고 그럼 그 기회를 매수의 기회로 봐야 되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시장이 빠진다기보다는 아마도 그 강한 충격은 오늘 끝난 장처럼 나스닥이 집중적으로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는 뭐 오늘 제가 뭐 기술주가 왜 금리에 민감하냐 숫자로 조사했더니 1.5배 정도.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는 경기 민감주나 가치주나 이런 쪽에 비해서 1.5배 정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이 숫자를 조사를 해보면. 이유는 뭐냐?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거 있지 않습니까? 미래의 실적을 가져와서 밸류에이션을 받는 기술주 입장에서는 미래를 당겨와서 할인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반영되는 면은 어찌 보면은 그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다만 이것도 항상 시장은 지나쳐 오르고 지나쳐 빠지는 것처럼 강하게 반영했으니까 늘 지금과 같은 강도로 반영하지는 않을 거고, 오늘 아침에 나스닥이 좀 크게 반응했던 이유는 전날 안심 국면이었다가 그거에 대한 반작용이 심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을 걸로 보여져서, 지금 이제 화면 보시는 것처럼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거에도 똑같이 나스닥이 어떤 그 갈등 국면,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서 상당히 스트레스 국면들이 있어 왔지만, 이 밑에 그 상대 강도를 보시면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고. 그 상대 강도라는 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제 나스닥과 S&P 500의 상대 주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이제 금리에 민감한 정도를 말한다면, 그 S&P에 비해서.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나스닥이 민감하게 부분은 있지만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익으로 증명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상대 주가로만 보면 나스닥이 우월하게 올라가는 면도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이제 어떤 성장주를 투자한다고 할 때도 이거를 단순하게 지금 올라내려 뭐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그 기업이 그 산업이 가진 가치를 뭐 2년, 3년 타임 호라이즌으로 보면서 지금 중간에 흔들릴 때는 혹시 또 더 투자를 하든지, 그다음에 그 기업의 가치가 유지된다면 지속적으로 보유해 나가는 투자, 이렇게 봤을 때 사실 타임 호라이즌이라는 의미에서 보면 저 S&P 500이라고 말하는 가치나 경기 민감주는 좀 짧게 봐도 되는 거라면, 나스닥 쪽들은 타임 호라이즌이 좀 길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 지금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같은 평면에다 놓고 보니까 갑자기 그 순간에 스트레스는 더 높고, 그 현상은 질문 주신 것처럼 당분간 좀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그 가치가 없어져서가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다. 그러면 아주 그 단순한 그 원초적인 질문을 드리면, 이러한 조정 기간, 어쨌든 그 상승 쪽에 이제 우리가 베팅을 한다고 했을 때 네네. 어떤 섹터의 주를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사실은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평범하고 아주 그 영원한 법칙인데, 많이 빠진 거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점 대비 많이 빠진 거. 네. 근데 이제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적자 기업이 더 많이 빠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만약에 지금 신규 진입하시거나 추가 매수하는 분에게 적자 기업을 과감하게 투자란 말씀을 드리긴 어렵고요. 이익이 분명히 있는,
그래서 이익으로 증명을 할 수 있는 그 구간이 가까운, 예를 들자면 업종으로 말하면 지금 전기차 같은 겁니다. 전기차는 작년까지만 해도 상당한 미래의 산업, 성장성을 보는 산업이었다면 작년도 뭐 바이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중국의 탄소 제로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전기차 산업 섹터 자체가 이제 확 앞당겨져 버려서 올해는 본격적인 그 침투율을 채우는 그런 기간이 됐다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익으로 증명하는 게 가까워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요번 스트레스 때문에 전기차가 더 많이 떨어진 부분이 있다면 저는 전기차는 투자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 최근에 제가 봤을 때는 그 아크 관련된 그 혁신 기업 관련된 투자들이 뭐 시장보다 더 떨어졌어요. 그렇죠. 뭐 테슬라가 그렇게 빠졌으니까. 그렇죠. 아크가 그렇죠. 아크에 이번에 실망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던데.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를 이제 전체적으로 다 걔만 투자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보는 타임 호라이즌, 아크는 5년을 갖고 있거든요. 5년을 타임 호라이즌. 그 ETF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데들은 그런 어떤 시간에 맞춰서 본다면 이번은 오히려 매수 기회다. 더 많이 떨어졌기 ETF 때문에. 아크를.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번에 추가 매수를 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저는 두 가지를 보는데, 첫 번째가 뭐 이건 개인적인 겁니다. 저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투자를 이번에 좀 폭이 크게 좀 빠졌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투자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쪽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더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예.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게 그 전반적인 거시경제의 다양한 부분을 살펴보는 거라 이게 쉽게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하여튼 여러 차례 이 반복해서 들으면서 좀 곱씹어 봐야 될 내용이 아닌가. 설명을 좀 쉽게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어려워요. 네, 네. 우리 장 대표님 만나고 나면은 제가 주름이 하나씩 늘어요. 더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다음번에 좀 더 쉽게 네, 어떻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좀 아니 이제 그 내용 자체가 네. 일단 점검해보는 내용 자체가 워낙 그 깊이가 있는 내용이라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이러한 관점에서 이렇게 좀 깊하게 그냥 네. 아주 깊숙이 우리가 어떤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질 않잖아요. 보통 그렇죠. 현상을 가지고 네, 네,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익숙해 있는데 쉬운 게 네. 이렇게 좀 깊이 있게 원인에 대한 점검을 해보는 것도 아주 좋은 시도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오늘 좋은 인사이트 이렇게 함께 해주신 인모스트 투자자문의 장계창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좋습니다.